21세기 광활한 우주로의 여행이 시작된다. 우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이제 미지로의 문이 열리려 한다. 미국 애리조나주 북부에 펼쳐진 황야의 한복판. 울퉁불퉁한 바위가 드러나 있는 이 장소를 화성으로 가정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진이 새로운 우주복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Jeff, we're ready to start our EVA traverse. Can you read us? 이곳에선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인간의 화성 탐사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주복을 입은 사람은 지질학자입니다. 다양한 항목에 걸쳐 실제의 지질 조사를 제안하고 움직이기 편한 우주복을 만들기 위해서 그 운동 성능을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중이죠. 반드시 화성으로 가서 이 편한 우주복을 입고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지질학자가 화성을 조사할 때 필요한 모든 동작이 가능해서 분명 만족스러운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름 1.5m의 거대한 풍선 모양의 바퀴를 지닌 이 차량은 화성용 탐사차입니다. 몬스터 로버로 불리는 이 차량은 바위 투성이든 가파른 벼랑이든 자유롭게 움직이며 돌아다닐 수 있죠.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위험한 장소로 보내는 이 차량은 장착된 TV 카메라로 현장의 모습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런 유형의 탐사 차량을 준비해서 가져간다면 화성 탐사에선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차량을 우주 비행사나 연장, 그리고 그 밖에 무거운 장비를 옮기는 수송차로 쓸 수 있겠죠. 사실 우린 이 차량이 거친 지형을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통과하며 비행사들을 추적해서 따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차량의 두 번째 용도는 예를 들어 절벽처럼 비행사들이 접근해서 몸을 가누기엔 너무도 위험한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죠. 이렇듯 화성 탐사 계획의 우주 비행사들은 이 다목적 차량을 이용해서 어렵고도 위험한 작업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성으로의 우주 비행은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화성을 향해 장장 4km의 모험을 나서는 우주선. 공상의 세계에서밖에 볼 수 없었던 이 머나먼 여행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의 바로 바깥을 도는 별 화성.
우리 모두는 밤하늘의 한결 밝게 빛나는 이 붉은 별에 마음을 빼앗겨 왔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 로웰은 약 100년 전에 자비로 천문대를 만들어 화성 관측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화성 표면에서 검은 띠무늬를 발견했죠. 어쩌면 이것들은 운하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화성에 문명이 있을지 모른다는 높은 기대감으로 갖가지 모습의 화성인을 상상해냈습니다. 화성엔 정말로 운하가 있을까요? 화성인은 있을까요? 그리고 화성은 과연 어떤 별일까요? 인류는 화성을 향해 계속해서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화성 지표면의 높이와 온도 등을 측정할 관측 장치나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해서 화성 표면을 자세하게 조사했죠. 탐사선이 촬영한 영상은 무려 10만 장이 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운하는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화성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성의 지름은 지구의 절반 정도이고 화성의 하루는 지구보다 조금 더 긴 약 24시간 40분입니다. 표면의 지형은 워낙 변화무쌍해서 지구에선 볼 수 없는 장엄한 풍경도 펼쳐져 있죠. 붉은 대지의 지평선 위로 피어오르는 구름. 화성에는 적은 양이지만 대기가 있어서 구름도 생겨납니다. 그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것이 바로 올림푸스 산이죠. 높이가 27,000m로 에베레스트 산의 약 3배에 이르는 태양계 최대의 화산입니다. 화성의 적도 부근을 가로지르는 마리너리스 협곡. 가장 깊은 곳이 9,600m에 이르는 거대한 협곡입니다. 화성의 기온은 이 적도 부근에서 낮에는 섭씨 영상 약 15도까지 오르지만 밤에는 영하 100도로 곤두박질치죠. 이른 아침이면 협곡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기도 합니다. 검붉은 대지가 끝없이 펼쳐진 세상. 하지만 해질녘에는 대기 중에 먼지가 작용해서 하늘이 파랗게 물드는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화성으로 가서 장엄한 풍경을 바라보고픈 심정이군요. 유인 화성 비행은 인류가 우주를 마음에 두기 시작한 때부터 줄곧 품어온 꿈이었습니다. 우주로 모험을 나선 인류가 맨 처음 목표로 삼은 것은 달이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합니다.
인류가 최초로 지구 밖 천체에 발을 내딛게 된 것이죠.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미소 양대국이 격렬한 우주개발 경쟁을 잇따라 펼치던 냉전의 와중에서 미국은 국가의 위신을 걸고 이러한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선두에 서서 아폴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끈 로켓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 그에게 있어서 다른 우주 개발을 향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화성이었으니까요. 그 흥분이 채 가라앉지도 않은 달 착륙 2주일 후, 폰 브라운은 미국 정부에게 자신이 오랫동안 꿈에 그리던 화성 비행 계획을 제안합니다. 이번에는 그로부터 13년 후인 1982년을 목표로 인간을 화성으로 보낸다는 대담한 계획이었죠. 우주선으로 약 300일이면 도착하는 화성. 그곳에서 80일간에 걸쳐 다양한 조사와 탐험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대한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아폴로 우주선은 대략 열흘 만에 달까지 왕복한 것에 지나지 않죠. 그에 비해 수백 일에 걸친 화성 비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머나먼 여행입니다. 게다가 아폴로 계획의 약 2배에 이르는 거액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지 아무리 강대국인 미국이라 해도 이것을 실행하기엔 무리였겠죠. 미국이 유인 화성 비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던 바로 그 점, 구소련 역시 화성 비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달 착륙 경쟁에서 미국에게 뒤진 소련으로선 화성이야말로 차기 우주 개발의 크나큰 목표였으니까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과 같은 해인 1969년엔 지상 화성선이라는 이름의 실험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화성행 우주선과 비슷하게 만든 이 시설에서 인간이 수백일에 걸친 장기간의 여행을 견뎌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시작하려 한 것이죠. 마침내 구소련은 실제로 우주에서 오래 머무는 실험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1970년에) 쏘아올린 소유주 9호. 두 우주 비행사는 당시 세계 기록인 18일간의 우주 체류 기록을 달성합니다. 그러나 지구로 귀환한 그 두 사람을 본 과학자들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18일간의 비행으로 두 사람은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몸이 허약해졌으니까요. 무중력의 우주에선 근육이나 뼈가 예상 밖으로 빨리 약해지기 때문이었죠. 당시의 우주 비행사를 대상으로 지구 귀환 후의 체력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불과 닷새간의 우주 체류로 근육의 힘이 30% 가까이 떨어진 예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화성으로 가는 건 무척이나 오랜 기간에 걸친 비행을 견뎌내야 함을 뜻하죠. 수백일 동안 무중력의 환경이 계속되는 장기간의 우주 비행에서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것이야말로 화성 비행을 계획한 우리들이 하루속히 풀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일주일이나 2주일의 우주 체류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우주 비행사들. 이대로는 수백일에 걸친 비행을 마치고 화성을 탐사하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인간이 과연 무중력인 우주에 장기간 머물 수 있을 것인가?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커다란 장벽에 부딪히고 만 것이죠. (1986년) 그 소련은 우주정거장 미르호를 쏘아올려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합니다. 미르호엔 최대 6명의 우주 비행사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물과 식량은 지구로부터 운반해오며 조종실이나 실험실은 물론이고 샤워실이나 휴게실까지 마련돼 있죠. 이 미르호가 바로 우주 장기 체류의 연구 무대가 된 것입니다. 생물의학문제연구소의 부소장 벨로리 폴리아코프 박사. 폴리아코프 박사는 직접 미르호에 탑승한 후 우주 장기 체류로 근육이나 뼈가 약해지는 것을 억제할 만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박사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운동이었죠. 미리 짜둔 운동 계획에 따라 실천했습니다. 운동은 하루에 최소한 2시간으로 무려 60가지 항목에 이르죠. 그 항목들을 실행하는 순서와 횟수는 물론이고 시간도 분 단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이 운동 계획이 근육이나 뼈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몸이 제멋대로 떠다니는 무중력 속에서의 운동은 더 어렵기 마련. 그래서 바닥에 묶어둔 강력한 고무줄로 몸을 고정하고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이 운동 실험은 화성 비행에 따르게 되는 다양한 의학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누구든지 러닝머신 같은 운동을 하기 좋아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죠. 무중력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자연스레 게을러지기 마련입니다. 운동을 해서 녹초가 될 정도로 땀을 흘린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장기간의 화성 비행에서 비상사태를 무사히 넘긴다거나 화성 표면에 착륙한 후 탐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체력 단련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폴리아코프 박사는 운동 외에도 100여 개 항목에 걸쳐서 몸에 이상이 생기는지를 조사해봤습니다. 심장 기능은 약해지지 않았는지, 면역력은 저하되지 않았는지, 평형 감각은 둔해지지 않았는지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막대한 자료를 모았죠. (1995년 3월 22일) 폴리아코프 박사는 우주 체류 438일의 세계 기록을 세우며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화성을 비행하기엔 충분한 기간입니다. 스스로 걸어 나오는 폴리아코프 박사. 나중에 조사로 근육이 15% 약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박사는 수백일간의 화성 비행에 맞먹는 장기간의 우주 체류를 어떤 식으로든
견뎌낼 수 있음을 직접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르호에선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의 문제였죠. 폴리아코프 박사에게도 장기간 우주 처리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중요한 연구 과제였습니다. 날마다 생물의학 문제 연구소에선 우주에 머무는 비행사의 교신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심리 상태를 관찰합니다. 폴리아코프 박사의 경우에도 교신 내용과 말투, 작업의 진척 상황은 물론이고 목소리 주파수 변화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분석되면서 정신 상태가 관찰되고 있었죠. Сергей, как нас слышите? Ну, это просто потому, чтобы вы поискали. Мы 4-й, 5-й дельтафайлы оставляли в OT-Down MS директории. 그가 우주 처리를 시작한 지 2달째. 자료에 이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엔 저도 모르게 갑자기 허둥댄다거나 심한 우울증에 빠지곤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기운을 낼 수 없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난감한 일이었죠. 미르호 우주비행사의 자료입니다. 우주 처리가 시작된 직후부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환경에 익숙해짐에 따라 서서히 그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다시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서 처음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이때 비행사가 범한 조작 실수의 횟수를 조사해봤더니 스트레스가 늘어남에 따라 실수한 횟수도 늘어남을 알 수 있었죠. 쥐 아무리 강인한 정신력을 지닌 우주 비행사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우주라는 외부와 차단된 세계에 고립돼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습니다. 폴리아코프 박사의 경우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과의 접촉이었죠. 가족의 메시지를 기록한 비디오 테이프나 일주일에 한 번씩 행해지는 가족과의 교신 등이 큰 위안을 주었다는군요. 지상과 교신에서 가족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으면 그때까지의 긴장이 풀려서 그 후엔 열심히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후 가족과의 교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가족이야말로 가장 큰 위안이 됐으니까요. 지구 주위를 도는 미르호에서 우주 비행선을 지탱해준 것은 지구에 있는 가족과의 연결이었습니다. 그러나 화성 비행의 경우 화성 가까이에 있는 우주선에서 보내온 전파가 지구로 전달되기까지는 무려 20분이 걸리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누기가 곤란합니다. 우주 비행사한테 늘 지구를 느끼게 해주고 정신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상 화성선을 이용해서 그 대책을 찾아보았습니다. (1995년) 승무원 3사람이 90일 동안 갇혀서 지내는 폐쇄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이 실험에서 승무원의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시도된 것은 바로 식물 재배입니다. 원래는 식량을 작업하기 위해 개발 중이던 밀 재배 장치를 실험 장치 안으로 들여보낸 후 승무원에게 의무적으로 하루에 2번, 모두 1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밀을 돌보게 했죠. 실험이 시작되자 승무원은 우주 체류 상태와 똑같은 외부와 차단된 형태로 생활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한 달 보름 뒤 변화가 생겼습니다. 승무원들이 처음에 비해서 많을 때는 하루에 7번씩 정해진 것보다 약 2배의 시간을 들여서 미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돌볼 필요가 없는 시간에도 승무원들이 모여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광경도 눈에 띄었죠. 이 실험에 참여한 알렉산더 이비안스키 씨는 정서적인 안정이 무너지려고 할 때 밀에 손을 대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늘 밀 곁에만 와 있으면 마치 지구의 푸른 대지와 만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마음이 안정되곤 했죠. 게다가 밀이 잘 자라나거나 이삭이 패는 걸 보면서 승무원 전원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식물 재배는 우주 비행사한테 지구와의 일체감을 느끼게 하고 정서에 안정을 주는 것은 물론 우주 비행사들 사이의 의견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년간) 우주 장기 처리에 도전해온 미르호. 미르호는 화성 비행을 이루기 위한 그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미르호 덕분에 우주에서 인간의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고 그 이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알게 됐죠. 이렇듯 미르호는 장래 화성 비행에 크게 기여할 귀중한 자료를 남겨주었습니다. 2001년 미르호는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는 2006년에 완성될 예정인 국제우주정거장이 그 역할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으로부터 30년. 이제 미소가 우주 개발을 놓고 경쟁하며 유인 화성 비행의 선두 다툼을 하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화성 비행의 꿈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화성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커다란 수수께끼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탐사선 바이킹호가 촬영한 화성 표면의 엄청난 영상 자료들. 보내온 자료가 자그마치 5만 5천 장에 이릅니다. 구소련이 계속해서 인간의 장기간 우주 체류에 도전해온 것에 비해 미국은 탐사선이 보내온 수만 장의 영상으로부터 화성 표면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만들어 왔죠. 화성은 검붉은 불모의 대지가 펼쳐져 있고 생명체와는 무관한 별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영상을 조사하는 동안에 특이한 지형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크레이터들 사이를 꿰매듯이 지나가는 구불구불한 줄이 몇 가닥씩 보입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뒤이어 다양한 장소의 지형을 세밀하게 조사해봤습니다. 몇 가닥의 가느다란 줄이 하나의 굵직한 줄과 연결돼 있습니다. 마치 여러 지류가 합쳐져서 흐르는 지구의 강을 빼어 닮았군요. 이런 지형은 물이 흐른 흔적으로 보입니다. 물은 전혀 없을 것처럼 보이던 화성.
하지만 이렇게 강의 흔적처럼 보이는 지형이 곳곳에서 발견된 거죠. 한층 더 흥미로운 지형도 발견됐습니다. 화면 중앙에서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있는 골짜기인데 폭이 100km로 상상을 뛰어넘는 크기의 골짜기였죠. 이 골짜기를 지질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갑자기 대량의 물이 흐르자 대지가 패이면서 생긴 지형 같습니다. 정말로 물이 흐른 흔적일까요? (1997년에) 탐사선 마스 패스파인더가 화성에 착륙합니다. 마스 패스파인더가 보내온 영상입니다. 1.8m가량의 커다란 바위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암석이 흩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바위 대부분이 한결같이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장소에 홍수가 일어나서 엄청난 양의 물이 바위들을 떠내려가게 한 흔적이라고 믿고 있죠. 하지만 화성 표면에는 불모의 대지가 펼쳐져 있을 뿐 그 어디에도 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막과도 같은 화성 표면에 벼랑간 대량의 물이 나타납니다. 거침없이 밀려드는 대홍수. 폭이 100km에 이르는 거대한 홍수가 대지를 핥혀냅니다. 이런 대홍수가 화성 곳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물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과학자들은 화성 지하에 대량의 물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물이 화산의 열을 받아 단숨에 뿜어져 나온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려는 듯 화산 바로 근처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화면의 위쪽 부분이 화산의 분화구이고 그 기슭에 있는 푹 패인 듯한 지형이 다우벨리스 협곡입니다. 바로 이 벼랑에서 물이 흘렀을 것으로 믿어지는 몇 가닥의 흔적이 발견된 거죠. 과학자들은 이 흔적이 그다지 풍화되지 않은 아주 새로운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촬영되기 직전에 물이 흘렀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렇듯 최근에 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잇따라 발견됐는데 그 숫자가 120여 곳에 이릅니다. 화성 지하에 대량의 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커다란 충격이었죠. 과학자들은 화성에 대량의 물이 있다면 지구의 바다에서 생명이 탄생한 것처럼 화성에도 분명 생명체가 존재할 거라는 커다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위치한 브리지포드. 화산 활동 때문에 열을 받아 끌어넘친 지하수가 여기저기에 물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주생물학자인 잭 파머 박사는 화성의 다우벨리스 협곡도 이런 식으로 끓는 지하수인 열수가 흘러나온 흔적으로 보고 있죠.
열수 속에는 생명에 필요한 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대량의 미생물이 발생합니다. 물속뿐만 아니라 주변의 바위 표면에도 다양한 미생물이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잭 파머 박사는 다우벨리스 협곡에서 열수가 솟아나온다면 그곳에도 여기처럼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성 생명체 탐사는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됩니다. 지구에선 판구조론에 의한 것이나 풍화작용 그리고 지각을 파괴하는 것들에 의해 생명이 탄생한 초기의 증거가 사라져버렸지만 화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성은 탄생 이후로 비교적 활동이 적은 편이니까요. 그래서 화성엔 지구와는 달리 생명이 태어나기 이전에 화학적인 증거들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죠. 거기에 갈 수만 있다면 우리 지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그런 시도에 크게 공헌할 때가 됐습니다. 제 생각엔 오늘날의 우주 생물학자라면 누구든 화성에 가고 싶어 할 겁니다. 화성 탐사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흥분되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성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생명체. 그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화성으로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존슨 우주센터 탐사실. 화성 생명체 발견의 기대가 높아진 지금 이곳에선 새로운 화성 비행 계획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1세기 전반까지 인간을 화성으로 보내기 위해서 화성 비행용 우주선의 설계와 로켓 엔진 성능 등의 검토가 거듭되고 있죠. 이번 화성 비행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용입니다. 화성 계획의 실현 여부가 비용을 얼마나 낮추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비용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우주선의 무게입니다. 우주 개발에서 무게는 곧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1kg의 물체를 화성까지 운반하는 데는 대략 100만 달러가 듭니다. 그래서 비행에 쓰이는 무게가 늘어나면 그만큼의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우린 우주 비행을 계획할 때 어떻게 해서든 그 무게를 줄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다른 무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추진 연료의 양을 줄인다거나 발사 장비의 크기까지 줄인다면 비행 계획 전체의 비용이 줄어들겠죠. 아무튼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줄여야만 우주 비행에 드는 비용도 낮아지니까요.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최대의 열쇠는 바로 연료입니다. 우주 왕복선 발사대에 우뚝 서 있는 갈색의 거대한 연료 탱커. 연료는 우주선 전체 무게의 95%를 차지합니다. 우주선 무게의 대부분이 연료인 셈이죠. 연료를 줄이지 않는 한 무게를 크게 줄이진 못합니다. 우주 비행에 없어서는 안 될 연료를 과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애리조나 대학의 스리다 박사는 되돌아오는 우주선 연료의 일부를 화성에서 만들자는 획기적인 제안을 합니다. 스리다 박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화성의 대기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입니다. 화성 대기에서 모은 이산화탄소와 지구에서 실어간 수소를 섞은 다음 태양 전지에서 나온 전기로 반응시킵니다.
이때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메탄가스를 연료로 쓰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되돌아오는 연료의 일부를 화성에서 만든다면 160톤의 무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벌여온 탐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어떤 유능한 탐험가든지 탐험에 나설 때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부터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기나긴 탐험을 계속했고 결국엔 성공했습니다. 물론 콜럼버스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만 콜럼버스 전후의 탐험가들도 모두 그러했죠. 하지만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한 탐험은 실패했습니다. 화성은 새로운 탐험 대상이므로 우린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성에 가려고 할 때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잘 알고 있다면 그 탐험은 성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주 비행사가 쓰는 물 역시 엄청납니다. 마시거나 씻는 데 필요한 물만 줄잡아 17톤에 이르니까요. 재활용 시스템으로 이런 물을 2.2톤까지 줄이려고 합니다. 또한 우주선 안에 설치된 몇 톤에 이르는 전선은 무선 기술 등을 활용해서 크게 줄이는 방법도 검토 중이죠. 다양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화성 비행 계획에선 과거의 폰 브라운 박사가 계획한 것보다 무게를 약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술만 이용하더라도 화성 비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군요. 현재 검토 중인 화성 비행 계획에선 첫 발사가 2018년으로 예정돼 있죠. 그 후 화성까지의 비행이 180일, 화성 체류가 571일입니다. 현재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온 화성으로의 머나먼 여행을 실현하기 위한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왜 화성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꼭 집어서 설명해줄 단 하나의 타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법 타당한 이유들을 이것저것 모두 종합해보면 꼭 가야만 할 것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에겐 선천적으로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 보고자 하는 탐험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간이 화성을 아주 그럴듯한 탐험 대상으로 점찍었을 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 제법 타당한 이유죠. 대중의 새로운 걸 끊임없이 경험하지 않으면 사회가 갈수록 쇠약해진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탐험을 통해 늘 삶의 활력을 얻고 성장해 나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제법 타당한 이유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거길 가야만 하는 과학적인 이유들도 있습니다. 화성을 알아내려고요. 무엇이 화성을 그처럼 메마르고 차가운 사막으로 만들었을까? 지구를 빼어 닮은 행성이 왜 그토록 지구하고는 딴판으로 변했을까 하는 의문들 때문이죠. 게다가 지구의 어린이한테 뭔가 큰 야망을 품을 수 있는 걸 주려는 이유도 있겠죠.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한테 뭔가 배울 거리와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만한 걸 제공해 줘야 하니까요. (2018년 5월 17일) 마침내 지구를 떠날 그날이 찾아옵니다. 화성까진 4억 킬로미터, 머나먼 여행의 시작이죠. 승무원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과 아시아로부터 6명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성 우주선은 미르호나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쌓은 장기간의 우주 체류 경험을 살려서
운동시설이나 다양한 편의시설까지 갖출 것입니다. 샐러드 머신으로 불리는 이것은 러시아의 실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식물 재배 장치죠. 샐러드 머신으로 양상추 같은 야채를 재배하면 승무원의 영양 보충뿐만 아니라 정서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화성 우주선이 나아갈 어두운 우주 공간. 여기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주선 안에 울려 퍼지는 경고음. 강력한 태양 방사에 노출된 거죠. 제어판에 불타오르는 태양의 영상이 비칩니다. 관측 장비가 태양 표면의 폭발 현상을 잡았군요. 바로 이때 태양이 우주를 향해 강력한 방사선을 흩뿌립니다. 지구에선 자기권이란 장벽이 있어서 안전하지만 우주 공간에선 태양 방사선의 공격을 고스란히 받죠. 이 방사선을 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태양 방사선은 화성 비행에서 손꼽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거리의 하나죠. 경고음이 울리면 승무원들은 화성 우주선 중심에 있는 대피실로 신속하게 피해야 합니다. 대피실 주위엔 물탱크가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물속엔 태양에서 방출된 방사선 대부분을 막아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승무원들은 이 대피실에서 태양 폭발 현상이 멈추기를 기다립니다. 지구를 벗어나 180일 동안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화성 비행. 여기엔 전혀 뜻밖의 위험들이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화성으로의 여행은 분명 인류 최대의 모험이라 할 수 있죠. 지구를 떠나온 지 무려 180일째. 드디어 착륙할 시간입니다. 화성 착륙선이 대기권으로 진입하자 산체는 1500도까지 달아오릅니다. (2018년 11월 13일) 인류는 마침내 화성에 그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 이후 약 반세기 만에 다른 천체에 착륙한 거죠. 이렇게 해서 571일에 걸친 화성 탐사는 시작됩니다. 물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체는 정말 있을까요? 이 미지 세계로의 탐험은 우리 인류가
오랜 세월 품어온 수수께끼들을 풀어나갈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인류에게 하나뿐인 지구라는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다. 달에 견줄 수 없으리만치 머나먼 화성으로의 여행. 이 여행은 과연 우리 인류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줄까?